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달러 환율의 급등에 대해서 이제 전망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향후에 어떤 식으로 갈 것 같은지, 그리고 왜 이렇게 됐었던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질 것 같은데, 이 환율에 대한 문제는 사실 작년 그리고 2021년도 초나 이때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2020년 말이죠. 그때부터 말씀드렸는데 그때 당시에는 환율이 여기에 있긴 했어요. 근데 이쯤이었지만 이거 다시 올라갈 거다 그랬을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사실 요 환율의 그 차트가 여기 부분을 힙소라고 쳤을 때 이런 형태의 수렴이 되고 있었어요. 수렴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면 수렴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수렴의 하단부에서 자꾸 반등이 나오고 여기 내려갔길래 이거 반등 나올 것 같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반등이 올라갔을 때는 다시 떨어지는 것보다는 이전처럼 이번에는 이렇게 뚫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부터의 큰 수렴이 여기서는 뚫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특히 달러 인덱스도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통화가 좀 많이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통화에 대한 약세 그리고 달러가 강세가 어느 정도 끝이 나게 되면 이 부분이 새로운 통화에 대한 어떤 갈망 그리고 통화에 대한 분열, 기축 통화에 대한 분열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좀 비트코인이 갈 것 같다 이런 전망은 했었는데 그거는 일단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완전히 틀렸고 참 그것 때문에 코인에 대해 조금 더 좋게 생각했던 부분이 좀 아쉬운데 그거 말고는 일단 환율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증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세계 경제가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한번 싹 돌았고요, 사이클이. 그리고 이게 점점 피크아웃을 하면서 유가는 떨어지고 원자재 상품이 다 떨어지고 있는데 경기는 이제 침체로 가는 거니까 긴축은 계속 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경기 침체가 올 것은 이제 맞는 것 같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문제가 예전에 경기 침체가 왔을 때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안전자산으로의 회피 성향이 드러났는데 사실 그래서 엔화도 옛날엔 좋았고요. 달러도 좋았지만 특히 금이 되게 좋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금도 약세였고 그리고 엔화도 약세죠. 왜? 계속 엔화를 찍어내고 있는데 긴축하는 기조에 미국의 기조에 반대되는 성향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엔화는 계속 가치가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이 미국이 달러가 계속해서 이렇게 오르게 되면 문제가 뭐냐? 문제가 다른 기축통화가 어쨌든 미국의 달러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더 이상 못 버티는 지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임계점. 유럽이 특히 지금 에너지 플러스 환율을 양방으로 완전히 두들겨 맞고 있죠. 왜? 러시아와 인접해 있는 국가고 자원에 대해서 독립을 못했기 때문에 러시아 쪽으로부터 독립을 못했기 때문에 의존도가 되게 대외 의존도가 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이런 거 이제 국제 정세인데요. 그 중에 한국은 특히 더 심한 게 일단 지리적으로는 북한이랑 우리는 계속 휴전 상태인 국가이기 때문에 계속 교전 중인 국가죠. 잠시 전쟁을 쉬었을 뿐 종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쟁 위험성이 계속 있고 그리고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해상이나 혹은 항공으로 물류를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 대회로 나아갈 때는 항상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북한, 이거 이제 한국이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물류를 이동할 때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거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특히 자원에 대해서 좀 인플레이션이 오면 타격이 더 심한 것이 맞는데 최근에 우리가 또 환율이 오르는 부분에서 언급되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미국보다 감히 기축통화국보다 금리가 더 낮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기본적으로 외국 자본이 한국에 투자를 할 때는 기존에 있던 자국에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으로 설명할게요. 미국보다 금리가 높고 좀 위험하지만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봤을 때 규모나 아니면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국이 월등히 아직까지는 좋은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거기를 굳이 투자하지 않고 한국으로 투자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비트코인을 사라고 하는데, 저는 코인이니까 코인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비트코인을 사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더리움이나 뭐 아니면 다른 알트코인이나 아니면 뭐 잡코인들이나 이런 걸 투자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이유는 수익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대신 위험성도 더 크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할 수 있는 그 리턴 값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신흥국이나 혹은 이머징 마켓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미국인들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나 지금 미국의 금리가 한국의 금리보다 더 높으면 그냥 차라리 미국에 투자하지 왜, 아니 미국에 예금을 하지, 달러 계속 들고 있지, 왜 굳이 내가 원화로 바꾸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점점 가속화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기본적인 어떤 뭐 원화가 인덱스 값이 있고 원화 자체의 가치가 있고 달러 자체의 가치가 있으면 달러가 만약에 뭐 플러스 4만큼 올렸다 쳐요. 그러니까 뭐 금리라는 거를 설명하기 전에 그냥 단순하게 숫자 값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근데 얘가 만약에 금리를 똑같이 올렸지만 좀 적게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화 가치를 방어하는 것에 우리가 플러스 이만큼 밖에 안 했다라고 하면, 그럼 얘네 둘이의 환율은 기존에 대비해서 뭐냐면 이걸 나누는 비율의 값이니까 얘가 4만큼 증가했는데 내가 이만큼 밖에 증가 안 하면 환율에선 당연히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기 때문에 환율은 이런 식으로 상승세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상승세가 나온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조가 계속 되지 않으려면 이 금리를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바꾸면 되지 않나요?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쵸? 이 금리를 미국보다 아니 한국이 다시 높여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게, 일단 먼저 우리의 뇌관을 잠식한 것은 뭐냐면 가장 큰 위험으로 지적이 되는 건 가계부채예요. 이거는 뭐 세계에서 GDP 비율로 1등입니다. 우리가 1등인 것은 가계부채가 가장 높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게 가계부채고, 이 가계부채가 높은 이유는 사실 특히 어느 부분에서 그랬냐면 우리가 이제 2020년 이후에 비대면 사회가 되고 그 다음에 영업 제한이 걸리고 뭐 백신에 대한 규제, 뭐 단속,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 코로나에 대한 대책들이 너무 규제 위주로 하면서 뭐 소상공인들이 엄청 피해를 받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나 이런 쪽이 매출에서 굉장히 피해를 받고, 여기가 이제 무너짐, 여기가 이제 균열이 나기 시작하면 당연히 여기 위에 올라가는 이 상위의 그룹들도 조금씩 균열이 나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삐끗삐끗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 중에서도 가계부채가 왜 높냐면 그 상황 속에서 자산시장은 돈을 엄청나게 풀어가지고 사실은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뭐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뭐 그 위에 중견기업이나 이런 데를 살리려고 돈을 이렇게 푼 건데, 그게 사실 어디로 갔냐면 가격이 오르는 자산시장에 전부 다 들어가 버렸어요. 뭐 전부 다 깔았지는 좀 아니겠지만 어쨌든 들어가 버리면서, 대부분이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서 실질적으로 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계속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전에는 주식하면 패가망신한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 우리가 2020년부터 지금까지 뭐 2021년까지는 안 하면 망한다라고 했거든요. 안 하면 망한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다들 영끌을 하게 됐고, 영끌이라고 함은 레버리지를 땡긴다라는 개념이죠. 대출을 계속 땡겨서, 그때 당시 금리도 어쨌든 낮았으니까 계속 땡겨가지고 뭐 부동산도 사고 주식도 사고 뭐 코인도 사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제 지원금이 나오는 것들도 코인, 주식, 부동산에 들어가고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뭐 리셀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시계라든지 뭐 중고 마켓이라든지 명품 시장이라든지 이런 상품 시장 자체도 굉장히 규모가 컸어요. 근데 지금 거품이 점점 빠지고 있다는 이유는 사치품이 증가한다라는 건 돈을 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졸부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인생을 역전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 돈을 내가 원래 기존에 쓰고 있던 소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비를 이론적으로 사치품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걸 하니까. 그리고 뭐 집을 사든지 아니면 뭐 주식을 더 사든지 뭐 음식에 고급 음식들을 더 많이 먹는다든지 아무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레버리지가 생깁니다. 레버리지. 이게 레버리지라고 할게요. 어쨌든 빚을 내는 건 레버리지가 맞으니까 대출이 계속 발생을 하게 돼요. 그게 가계부채가 가장 위험한 것이고요. 이거는 우리나라가 사실 부동산이 미국의 부동산 상승보다 더 빨리 시작한 감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특히 이 연글 이런 것 때문에 2017년부터 보면은 요런 상승세가 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점프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특히 부동산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엄청난 대책들이 나온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국이 굉장히 가계부채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앞서가고 있고 그리고 기업부채도 굉장히 심각해요. 보시면 우리가 가계부채만 굉장히 유명하다고 잘 알려져 있는데 오히려 증가추이의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면 기업부채도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왜 그러냐면 얘가 이제 2020년이고 뭐 2019년이고 이러잖아요. 근데 얘가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 시장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얘네들이 이 대출을 많이 받는 것도 있어요. 물론 기업이 좀 어려워지면 당연히 대출을 받아서 그걸 견디고 하는 건 맞는데 그런 어떤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돈들을 부동산 관련 현물로 이걸 이제 기업의 어떤 자산으로 잡아놓는 형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뭐 빌딩 사고 뭐 매입하고 하는 것들이 좀 많아졌다는 거죠. 옛날보다는. 왜냐하면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니까요. 이거는 이제 뭐 떨어지는 자산이 아니다. 부동산을 사면 불패다. 이렇기 때문에 기업에 남아있는 어떤 유동적인 현금을 그냥 현금 형태로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기보다는 자산 형태로 들고 있는 것이 향후에 훨씬 더 좋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여기저기서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증가하는 것도 어느 정도 있는 요소 같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이제 코인을 해보시고 주식도 해보시고 부동산도 보시고 하면 알겠지만 한번 과열이 붙으면 미친듯이 가죠. 그래서 업비트가 한창 잘 나갈 때는 진짜 거래량 엄청 잘 나오고 코스피 하루 대금보다도 잘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어디 올라간다 그러면 일단 빚을 내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 문화 자체, 어떤 민족성이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한몫하는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020년, 2021년, 2022년을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빚이 발생을 합니다. 이건 2021년 자료인데 이것보다 2022년의 자료를 보면 더 많이 올라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3월 달에 있는 자료인데요. 작년 가계 그리고 기업의 부채가 4천조를 돌파한 겁니다. 4천조를 돌파를 해서 GDP의 2.2배가 됐어요. 그래서 사상 최대가 됐고 미국도 굉장히 부채가 많긴 해요. 그러나 미국은 이걸 자체를 해결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 펀드멘탈이라고 하죠. 그게 있지만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고 그리고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리고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한번 우리가 체크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우리가 빅스텝을 미국이 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 0.5를 올리면 우리는 0.75를 올려서 이걸 방어하고 이런 게 이전에 환율을 방어하는 금리의 기본 전제였지만 그게 이미 지금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된 건 뭐냐면 자국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갑자기 해버리면 미국의 빅스텝을 했을 때의 미국 자국에 받는 영향보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빅스텝을 했을 때 미국을 따라가려고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더 올렸을 때 미국보다 더 많은 금리를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환율을 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 시점이 돼서 자 이걸 보시면 우리는 1997년에 뭐가 나왔냐면 IMF가 터졌죠. IMF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환위기라고 해요. 이거는 환율 자체가 문제가 돼서 발생한
우리나라의 국가 부도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외환, 달러 자체를 보유를 많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한 문제가 이렇게 나타난 건데, 그때 환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이때는 사실 아시아에 발생한 금융위기, 신흥국 금융위기 상황이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그거는 굉장히 지역적인, 몇 국가밖에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지역적인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2008년에는 미국이 부도가 나면서 우리가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2008년 금융위기에서는 이런 게 발생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되짚어볼 문제는 뭐냐면, 이때 우리가 IMF가 터지기 전에 이렇게 환율이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한 다음에 이 수렴을 뚫고 거의 뭐 1년 가까이, 이거 지금 주봉인데 월봉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이런 식으로 월봉으로 바꿨어요. 월봉을 바꿨는데, 그럼 이거 하나가 한 달이죠. 이 캔들 하나가.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이 수렴을 상방으로 돌파한 다음에 계속 이렇게 비비다가 어느 순간 돼서 쭉 올라가고 끝! 이렇게 됐죠. 얘도 이러한 수렴 이후에 환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상황이 되면서 수렴이 나왔는데, 이 수렴을 돌파하고 계속 올리다가 어느 순간부터 쭉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의 상황이 더 문제인 건 뭐냐면, 우리나라 자체의 리스크가 굉장히 존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달러를 더 보유하고 매입을 하고 하는 방법 플러스 금리까지 같이 가져야 되는데, 일단 매입하는 방법에서의 통화 스와프는 제대로 지금 잘 되지 않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금리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1년의 그 부채 상황 때문에 쉽게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이 금액 자체는 환율 자체, 원달러 환율 이 단순한 숫자 자체는 이때가 훨씬 더 문제였지만, 이때 당시에는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얘가 올라간 수준이거든요. 그렇게. 왜냐면 전 세계가 다 미국의 휘청거림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거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지금 주도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휘청거리는 상황인데, 거기에 플러스로 부채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맞춰서 금리를 더 많이 올릴 수도 없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IMF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을 할 것인지, IMF 때 우리가 금리를 보게 되면 이거 보면 이렇게 나오죠. IMF 때는 1년 확정금리가 20%가 됐었어요. 근데 그래도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안 넣죠. 왜? 계속 은행들이랑 종금사가 무너지고 있었으니까. 기업도 망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그때의 문제는 우리나라 자체의 문제였기 때문에 금리를 하면서 방어하는, 일종의 우리가 터키나 러시아 루블라가 폭락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그냥 대응을 하는 방법, 그런 형태로 우리가 갔지만, 이번의 문제는 사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금융위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경제 침체가 더불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의 부동산이 무너지면서 미국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손상을 입었었죠. 그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그 상황과 우리의 지금 가계부채의 상황, 가계부채의 대부분의 원인은 부동산에 너무 많은 레버리지를 껴놓고 연결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특히 금융자산, 뭐 다른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연결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리면 여기 대해서 더 빠르게 우리나라가 무너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게 망하면서 금매가 나오고 뭐 이것 때문에 기업이 휘청거리고 연쇄적으로 부도가 계속 나오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금리를 미국보다 더 올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환율 방어는 앞으로도 계속 하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거시적인 상황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차트를 봤을 때, 이전에 우리가 환율이 오르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큰 수렴이 이어진 다음에 이걸 뚫고 올랐고, 큰 수렴이 이어진 다음에 이걸 뚫고 올랐는데, 지금은 문제가 그냥 큰 수렴이 아니에요. 이거는 슈퍼 수렴 중이거든요. 이 슈퍼 수렴이 이번에 1300원대를 넘으면서 돌파가 된 상황이에요. 그럼 이게 요번 달 월봉에서 이게 종가가 마감이 되면 여태까지의 어떤
과거의 데이터로 봤을 때 수렴이 돌파가 되고 이걸 종가가 마감을 했을 때 수렴이 돌파가 되면 이 기간을 한번 산정을 해봅시다. 수렴을 돌파가 된 다음에 어떤 정도까지 됐는지 이거를 기간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고점을 찍는 데까지 18개 18개월이 걸렸고요. IMF는. 그리고 여기서 또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고점을 찍을 때 보면 14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사실상의 환율 리스크는 여기서 종가가 위로 마감한다는 가정하에 뭐 18개월, 14개월 하면 뭐 12개월 정도 해볼게요. 그럼 1년 정도는 이 환율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건데,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정도의 수렴을 뚫고 환율이 이렇게 2,000원, 1,900원 가까이 올랐는데, 이 수렴에서도 이렇게 오르는데, 이 대형 수렴에서 얘가 오른다 그러면 이건 정말 신고가를 찍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 자국의 리스크가 또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의 달러 인덱스의 이 차트를 봐서 뭐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제가 예상 경로를 그려드리긴 했습니다만 이걸 돌파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설사 이게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면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비율입니다. 비율. 그러니까 1달러 대비 원화가 얼마냐는 거예요. 얼마 정도 원화 갖고 오면 1달러랑 바꿔줄래? 이거예요. 그럼 결국 스왑의 개념이고 비율의 개념이고 교환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원화의 가치가 달러가 예를 들어서 인덱스가 떨어져가지고 이만큼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가 떨어졌다. 근데 원화 가치가 마이너스 2%가 떨어지면요, 이건 환율이 오히려 올라요. 왜? 달러 가치는 1%밖에 안 떨어졌고 원화 가치는 2%가 더 떨어졌기 때문에 환율, 비율로 계산하면 등락폭이 얘가 더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나누는 개념으로 적용을 하는 거니까 비율값을 적용이 되면 당연히 환율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위험성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덱스 값이, 달러 인덱스 값이 내려간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화 가치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달러 가치 대비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 환율은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는 방법이 다들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냐면, 달러 인덱스가 이제 오를 거라고 대비하고 뭐 달러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 했을 때 일반적으로 은행에 가서 달러를 매입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달러에 대한 ETF 상품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코인이니까 코인 하시는 분들은 해외 거래소에 그 스테이블 코인들을 예치시켜 놓고 거기에서 그 이자 상품을 돌리는 거예요. 스테이킹 상품을.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아무튼 간에 원화를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은 우리가 가격이 뭔가 현금을 지키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환율 때문에 우리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서 실제로는 우리의 자산이 점점점 줄어드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달러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환율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우리가 IMF 때 겪었던 사례들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외환위기가 발생을 하면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뭐 주가를 봐도 되고, 뭐 부동산을 봐도 되고, 부동산 가격을 봐도 되고, 그 다음에 뭐 기업이 어떻게 됐는지도 봐도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뭐 1대1로 대응되듯이 완전한 반복이 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 부채도 좀 많이 늘고 있고 공공기관 부채 늘고 있고, 이건 뭐 세계적인 트렌드이긴 해요. 코로나 이후에 더 찍은 것 때문에 발생한 세계적인 트렌드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상황은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너무 심각하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거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공공보다는 민간에서 먼저 망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민간이 망하면 뭐 부동산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우리가 소형 평수부터 무너질 가능성이 높겠죠. 민간에서 무너진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연끌을
하는 물량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끌을 하면 어디에 연끌을 많이 했을까 하는 거 보면 지금 부동산을 보게 되더라도 수도권이 이례적으로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지방보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연끌을 해서 수도권이라도 가겠다 혹은 서울 끝자락이라도 가겠다 이런 심리가 많았는데 이들이 앞으로 무너지게 되면 여기서의 가격이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금리 인상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연끌한 사람들이 문제인데 연끌한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연끌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들이 어떤 물건을 샀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왜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좀 풀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환율이 가지는 문제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전망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위험을 갖고 있는 것은 외국인들이 많이 투자하고 그리고 레버리지를 끼고 있는 상품들 특히 주식하고 부동산이 되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어요. 근데 코인은 어쨌든 글로벌에서 다 쓰는 그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갇힌 시간에 같이 가격을 보고 거래하고 특정한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생기긴 하지만 같은 걸 거래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충격이 덜 하겠지만 미국의 긴축 때문에 두들맞고 있는 상황이니까 요것도 위험자산군들 중에 속하니까 아직까지는 좀 피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일단 우리나라의 상황 자체 우리가 왜냐면 제가 지금 방송을 영상을 코인을 중심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 채널이 투자의 모든 것이기도 하고 맨날 코인만 투자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이제 환율 때문에 대체 자산으로 코인이 해칭 상품으로 부각을 받으면서 코인 자체로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좀 상상을 했었거든요. 2017년처럼 특히 많이 올라가는. 그래서 그런 장세가 올 것 같아가지고 코인을 위주로 일단 투자를 하긴 했었는데 이제 같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면서 이 부분 좀 잘못 생각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을 안 살 것도 아니고 주식을 안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런 형태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을 영상으로 담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도 매수에 관련된 그런 건 아니긴 한데 관점 공유의 목적인 영상이긴 한데 저 혼자 알고 있는 것보다는 여러분들하고 그냥 같이 공유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되게 길게 찍었네요. 27분, 28분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 아무튼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꼭 달러랑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자체로 서로 해칭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달러를 몰빵했더니만 갑자기 인덱스가 떨어지면서 쭉 이렇게 만약에 환율이 떨어지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진짜 큰일 나니까. 그래서 달러에 대한 ETF 상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는 스테이블 예치 그 다음에 이제 원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포지션을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는 블로그에 이쯤에서 심지어 역푸였어요. 그때 마이너스 2% 이랬거든요.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를 보냈는데 오히려 해외 거래소에 돈을 더 줬어요. 역푸니까. 그래서 이때 옮겨가지고 이후에 환율이 오를 거고 프리미엄도 발생을 할 거니까 미리 옮겨놓자 해외 거래소에. 근데 이때 옮기셨던 분들은 정말 좋겠죠. 사실 이렇게 엄청 얘가 오른 만큼 사실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졌지만 이 부분만큼 사실 어느 정도 맨징을 해줬다라고 보면 돼요. 결국 우리는 원화로 바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맨징이 어느 정도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러한 방법처럼 우리가 해외 거래소 보내서 스테이블 예치를 하는 등의 방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스테이블 자체를 갖고 있으면 사실 코인의 가장 큰 장점이 지금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환전 수수료가 별로 없다. 그쵸? 그래서 전송할 때 수수료 들고 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수수료가 지금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단들이 많으니까 아무튼 핵심은 원화와 달러를 같이 들고 있어야 된다. 현금을 들고 계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리스크가 존재를 하고 있다. 제가 작년에는 이때쯤에부터 계속
환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2021년에는 유튜브에 실시간 방송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때는 1200원대였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운 말씀, 그리고 1100원대 후반대였기 때문에 조심스러웠는데,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환율에 대한 리스크를 인정을 하고 있고 많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추가적으로 좀 자신있게라고 표현을 좀 안 할게요. 좀 그래도 조금 더 이제 무게감 있게, 무게를 좀 더 실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때부터 말씀드렸던 거는 이 수렴에 대해서 돌파를 했을 때 위험성을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든 수렴이 돌파를 한 것 같고, 이제는 남은 건 과거의 상황을 봤을 때는 이러한 움직임이 남아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사실 저는 이 신고가를 찍을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안 찍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한 1,600원 정도, 뭐 1,500원, 1,600원 정도, 이때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고점, 그 정도로 가지 않을까. 여기가 이제 고가가 1,597원이니까 한 1,500원에서 1,600원 정도까지를 일단 보고 있긴 합니다. 제 개인적인 예상은 여기긴 해요. 근데 신고가를 찍을 것 같다, 환율에서 신고가를 좀 찍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1,500원, 1,600원 정도 생각하고, 그 다음 거기에 만약에 가게 되면 상황 봐서, 주변 상황이 또 바뀔 수 있잖아요. 지금과 관련해서 뭐 부채라든지 통화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돼서 또 영상을 또 이렇게 특별 영상 형태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뭐 다음에는 뭐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것들도 같이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많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